이전에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에서 던전 붕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려 몬스터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낮의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현장에 있던 헌터들은 그저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호가 전장을 뚫고 나와 처음으로 세상에 그의 얼굴과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세상이 알던 수호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변화가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침묵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힘은 이제 그의 이해를 넘어서 확장되어 그 진정한 한계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한 D급 헌터가 수호의 그림자가 준 검은 갑옷을 입고 새 힘을 얻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한때 두려움에 그를 마비시켰던 괴물들에 맞서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를 보며 수호는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서 그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손을 들어 올린 후 주변에 쓰러진 시체들 사이로 스며드는 단어를 발음했다. 일어나라. 그림자가 즉시 움직이며 비틀리고 꼬여 검은 안개로 뒤덮인 병사들로 다시 형성되어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호의 새로운 힘, 그림자 창조의 선물이었으며 그의 의지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기술이었다. 그것을 통해 그는 그림자 병사들의 남아있는 본질을 채널링하여 아이템, 갑옷 또는 무기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장착한 창조물은 그에게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힘 속에서도 그는 창조한 아이템들의 등급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내면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수호는 직함의 의미를 깊게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진동이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살아남은 나가 짐승들이 광란 상태로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 인물이 근처 건물 위에서 떨어져 짐승들 중 하나의 머리를 단번에 부수며 수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파편이 그의 주위에 흩어졌다. 수호는 앞으로 고개를 내밀어 괴물 무리 속에서 차분히 서 있는 도준을 발견했다. 그의 임에는 땀 한 방울도 맺혀 있지 않았다. 새로 각성한 S랭크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킬 증폭을 활성화하여 남아있는 모든 짐승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멸시켰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침묵과 사라져가는 마나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수호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헌터들은 놀라움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S랭크의 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호와 도준이 잠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의 차이는 뼈저리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깨달음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었다. 라이브 방송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헌터 협회에 송출했다. 진호는 수호가 살아서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슐도 자신의 긴장이 풀리면서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평온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진슐의 전화기가 진동하며 날카로운 소리가 방을 가로질렀다. 정인과 태구로부터 걸려온 3자 통화였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긴박한 표정을 지으며 방송을 통해 수호를 즉시 알아보았고 그가 민성을 만났던 그 밤에 마주쳤던 가면을 쓴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구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돌입하여 수호가 민송을 살해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협회의 제압과 구출 준비를 촉구하며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단의 급함에 놀란 진철은 수호를 범죄 행위와 연결짓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태구는 오히려 입장을 굳히며 가면과 그 연결이 협회가 움직이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는 그러나 수호를 범죄자로 낙인 찍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식적인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대화가 마침내 끝나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명령은 지상에서 수호와 대면한 도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자마자 도주는 전문적인 태도로 수호에게 협회로 소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수호는 상황을 이해할 시간도 없이 도준의 어조가 비난조로 변하며 혐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민성 살인 사건 및 스타더스트 유통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되었습니다. 수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들리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준은 침착하게 수호에게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항의하지 않기로 결심한 수호는 순순히 한 발 앞으로 나섰으며 그 순간 사냥꾼들을 둘러싸고 있던 검은 갑옷이 안개처럼 사라져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도주는 수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힘의 파동을 무시할 수 없으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느껴졌고 마치 수호가 인간 발전을 초월한 틈으로 발을 내디딘 듯했다. 도주는 수호의 변신이 스타 조각의 효력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각 자체가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호의 곁에 머무르며 조용히 관찰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시작하자 날카로운 진동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헌터들은 협회에서 온 재난 경보로 인해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자 멈춰 섰습니다. 수호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어붙었고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의미가 그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으면서 수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을 본 도주는 그의 의도를 물었다. 이에 수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응답했다. 그들은 탈주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놔둘 수 없었다. 그러나 도주는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고 협회가 이미 현장에 사냥꾼들을 파견했으니 수호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호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는 도망자들이 스타더스트를 섭취했다면 일반 사냥꾼들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도주는 수호가 협회의 명령을 어길 경우 초래할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받아들이며 자신의 결속 스킬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준에게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협회에 보고하겠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렇게 수호는 눈앞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고 이제부터는 수호를 가까이 두고 그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정확히 관찰하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멀리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며 지산 교정시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붉은 경고등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비상방송이 라디오와 전화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불길이 감옥의 벽을 핥으며 타오르는 열기가 콘크리트를 날카로운 균열로 갈라놓았습니다. 수감자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년간의 원한과 잔혹함이 날 것 그대로의 격렬한 분노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흩어진 범죄자들을 모아 봉인을 깨고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황동석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굳게 믿은 수백 명이 그의 부름에 응답했고 시설은 감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수들의 분노로 요동쳤습니다. 대규모 교도소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곧바로 지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탈옥 사건에 대한 동일한 헤드라인으로 공중파를 완전히 뒤덮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과 절박한 호소가 연이어 전달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의 지시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경고를 따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주거 지역에서 정상적인 삶과 재앙 사이에 얇은 경계가 깨졌습니다. 도망자들이 한 아파트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을 경첩에서 뜯어내어 평범한 가정을 확산되는 재앙의 첫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복합 단지를 휩쓸며 죄수복을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다음 희생자를 노릴 준비를 했다.
그들의 자신감은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만큼이나 강렬했으며 동숙이 주었던 별 조각에 의해 더욱 불타올랐다. 동숙은 그들에게 도시를 장악하고 인지를 잡으면 헌터 협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도망자들은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거리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죄수들은 쏟아진 기름처럼 쏟아져 나와 죽음과 방화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위 등급의 헌터들이 사태를 막으려 했지만 압도당하고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며 조직적인 공격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폭동은 의도적인 잔인함으로 퍼져나가며 평화로운 동네를 전쟁터로 변모시켰습니다. 건물 가장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동숙은 자신이 만들고 있다고 믿었던 전설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혼란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즐겼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촉하며 그들의 쿠데타는 행동이 필요하지 구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상기시켰다. 동숙은 그 제안을 경멸하며 그 남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라며 그를 형의 부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 온 사람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갑고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의 부하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B급 헌터 강태식으로서 C급에 지나지 않는 동석을 해외로 호송하라는 의뢰를 받고 행동하고 있었다. 동숙의 분노가 즉시 타올랐습니다. 그는 태식을 멱살을 잡고 자신을 깔본다고 비난하며 계급 차이를 언급하며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태식의 눈에는 위험한 분노가 번뜩였으며 잠시 동안 동숙을 찢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곧 S급 헌터 황동수에게서 받은 명령으로 돌아갔다. 감옥 폭동이라는 편리한 연막 속에서 동숙을 회수해야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태식이 살아있는 것을 후회할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면에 있는 경멸을 감추었다. 그는 S급 헌터, 특히 동수처럼 변덕스러운 일을 적으로 돌릴 수 없었기에 목소리에 차분함을 억지로 담아 동숙을 그의 형에게 안내하겠다고 동의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전술 헬리콥터의 착륙 장치 아래에서 또 다른 옥상이 흔들렸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공기를 강하게 두드리며 착륙하였고 2명의 인물이 걸어 나왔다. 진술 회장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를 이어 종인이 걸어 나왔다. 종인은 대재앙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함께 싸우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진슐은 그 감정에 조용히 동의하며 단순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인은 지산에서 발생한 재난의 규모에 대해 물었고 진철의 대답은 매우 암울했다. 행정센터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개입을 시도했던 협회 소속 헌터들이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정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A급이 지키는 통제센터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특히 별의 조각이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의미는 명백했다. 누군가 강력한 인물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또 다른 목소리가 합류했습니다. 그때 임태구가 도준과 함께 나서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주모자를 언급하기에 앞서 태구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수호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냥꾼이 협회의 소환을 거부하고 대신 지산으로 직접 갔다는 사실을 밝혔다. 태구는 별가루 밀매 혐의를 받는 남자가 별가루 사용자들로 가득한 장소로 자진해서 들어갔다는 점을 연결지어 생각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다. 수호는 매우 위험한 악당이자 현재 재앙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그를 제거하는 것이 태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초는 추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신중함을 요구하며 충격 속에서도 비난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종인은 상황을 직설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서 수호의 행동이 매번 설명할 수 없었고 현재로서는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주는 땅에서 차분하면서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하여 무모하게 뛰어들 수 없었으며 수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당분간 그는 거리를 유지하고 단순히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호는 황폐해진 풍경을 가로지르며 공기를 가르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번개 같은 자국을 남기며 그는 지산 시설을 향해 거리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지붕 위로 높이 뛰어오르며 아래의 광경을 살펴보았고 그가 마주한 광경은 그의 숨을 멎게 했다. 감옥을 둘러싼 도시는 고통의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공기를 칼처럼 가르며 각각이 공포와 절망의 무거운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호의 예민해진 감각은 유대 기술로 인해 더욱 날카로워져 세상을 그의 정신을 핥히는 고통의 합창으로 변모시켰다. 그는 긴박함을 몸소 느끼며 주저함 없이 내려갔고 그레이가 그의 옆에 나타나 완벽한 동기화로 착지했습니다. 멈춰 서서 그들은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피로 물든 거리였다. 시신들이 갈라진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죄수들이 그 위에 서 있었다. 수호와 그의 동료가 그들 앞에 착지하자 달주자들은 비웃으며 두 사람을 조롱했고 수호가 싸우기에는 너무 지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호는 공기를 가르며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 단숨에 도망자 중 한 명을 쓰러뜨렸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침착함으로 나머지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며 조용히 항복하고 쓰러지든지 저항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든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차가운 경고의 무리들은 주춤하며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쓰며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포는 무모한 용기로 변했고 잘못된 자신감에 매달려 그들은 별 조각의 날카로운 파편을 꺼내어 이를 악물고 부셔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들 주위로 폭력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부패가 그들을 장악했습니다. 별 조각의 흔적이 그들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 매혹적인 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한계를 초월했으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반항에 수엡의 표정은 굳어졌으며 그가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침착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짜증이 분노로 치솟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이 쓰러진 죄수의 두개골을 발로 짓밟아 잔인하게 부셔버렸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기를 들고 돌진하자 공포가 그들 사이에 퍼졌지만 수호는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첫 번째 공격자를 휘두르는 중간에 가로막아 그의 칼을 빼앗아 같은 무기로 그의 살을 베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 죄수는 이미 생명이 없었다. 한 생존자는 믿기 힘들다는 듯이 더듬거리며 별의 조각을 삼키고 힘이 혈관을 통해 솟구쳤지만 여전히 수호의 공격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혼란스러움은 수호의 주먹이 그의 턱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부수고 그를 근처 벽으로 날려버렸을 때 그의 마지막 생각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두 명의 더 많은 죄수가 무기를 들고 수호를 뒤에서 덮쳤지만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터져나와 뾰족한 창으로 굳어지며 격렬한 소리와 함께 위로 솟구쳐 올라 공격자들을 공중에서 베어내고 그들의 피를 공중에 흩뿌렸다. 침묵이 뒤따랐고 피의 금속성 냄새가 무겁게 감돌았다. 그리고 수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민성이 그의 의식의 광활한 공간 속에 나타났으며 그의 표정은 조롱과 매혹 사이에 걸쳐 있는 듯 했다. 그는 변화를 즐기듯 아는 듯한 미소로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호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강해졌는지, 그리고 폭력이 그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언급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두워지며 차가운 재미로 뒤틀렸고 그는 아마도 수호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스스로 괴물이 된 것일지 모른다고 속삭였어요. 민성의 유령이 사라지자 수호는 조용히 바로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체를 먹고 그들의 기억을 읽어 감옥 탈출의 책임이 있는 자를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개미왕은 명령에 충실히 따랐지만 먹기 전에 머리를 조심스럽게 기울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행동해도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수호는 쓰러진 사냥꾼 옆에 쭈그려 앉아 그의 눈을 감겨주고 대답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왔지만 그들을 구하는 것이 더 큰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고 인정했어요.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탈함의 사도가 곧 닥칠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때 각성자들은 여전히 서로 간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분쟁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수호는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를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을 멈추고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통합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힘, 즉 군주, 후손, 헌터, 악당, 유물, 심지어 마법적인 짐승까지도 모아 사도에 대항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먼저 여기 있는 도망자들을 정리하고 그 후에는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수많은 다른 이들을 사냥해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수가 필요했으므로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 그의 피부 아래에서 힘이 진동하며 명령이 목구멍에 모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깨끗하게 흘러나왔다. 일어나라. 동시에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날렵한 고급 세단이 조용히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타오르는 구체가 날아와 차 옆면을 강타하며 눈부신 섬광과 함께 폭발했다. 폭발이 통신 장치를 산산조각 내며 금속과 유리 조각이 거리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근처 건물의 옥상에서 이전에 아파트를 습격했던 같은 범죄자들이 마치 사냥꾼처럼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아래의 혼란을 비웃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장면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불꽃이 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커다란 손이 운전석 문에 남아있던 부분을 단번에 잡아채어 지붕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뒤틀린 강철이 그들의 난간 아래 벽에 부딪히며 콘크리트 먼지가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탑승자들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두 명의 인물이 잔해 속에서 나와 불길 속을 유려하게 움직이며 걸어갔습니다. 영희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백호 길드의 미호였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아버지 백윤호가 서 있었다. 부녀 듀오는 함께 조율된 공격을 시작하여 저항의 흔적을 몇 분 만에 완전히 없앴습니다. 공격자들이 제압된 이후 백은 지산시설에 대해 물어보았고 미호는 탈출한 죄수의 규모가 약 5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백은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민간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미호에게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떼기 전에 백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머리를 날카롭게 옆으로 돌렸다. 그의 시선은 근처 건물에 고정되었고 그곳에는 마치 어둠이 형체를 이루어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기이하고 낯선 형체들이 그림자 속에 머물고 있었다. 다른 곳, 도시의 또 다른 구역이 탈주자들의 잔혹 행위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들이 사냥꾼과 민간인을 계속 죽이는 가운데 한 소녀는 자신의 연인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 속에 울부짖었다. 탈주자들은 그의 창백한 시신을 비웃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울음을 멈추라고 소리치며 칼을 높이 들고 그녀를 그의 곁으로 보내려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칼이 떨어지기 전에 공기가 흔들리고 죽은 사냥꾼의 옆에서 그림자가 소용돌이쳤다. 그들은 검과 소녀 사이에 서 있는 어두운 형상으로 응집되었다. 죄수는 죽은 남자의 형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기 힘들어 몸을 움츠렸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멀리서 소환수가 형체를 갖추는 것을 지켜보며 생전에 그에게 중요했던 것을 지키라는 마지막 임무를 쓰러진 사냥꾼에게 부여했다. 그림자는 주저없이 명령에 따랐고 판단력 있는 힘으로 공격자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여 그들이 숨을 쉬기도 전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저항이 무너지는 가운데 수호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그림자를 부활시켜 흩어진 도망자들을 사냥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의 수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며 바루는 수호의 그림자 권위에 대한 자부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호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효과적인지 인정했으며 한때 그것을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을 떠올렸다. 잠시 동안 그는 그 만족감을 느끼며 밤의 첫 충돌 때와는 얼마나 다르게 자신을 다루고 있는지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면서 평온함이 깨졌다. 순식간에 그는 그의 그림자 병사들이 집중 공격에 쓰러지는 것을 감지했다. 바루도 즉시 정신을 가다듬으며 수호에게 멀리 떨어진 이 일을 주도한 주범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굳은 확신으로 약속했습니다. 태식은 수호의 소환사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서 동숙은 경외심과 공포가 뒤섞인 채로 학살을 지켜보며 명령을 내리고 태식을 재촉하여 빨리 끝내라고 했다. 짜증이 난 태식은 이미 하고 있다고 중얼거리며 그림자들을 단지 C와 D 등급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소환수들이 갑자기 완벽한 일치로 무릎을 꿇으며 마치 더 높은 의지에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자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수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폭동의 중심에 있는 남자를 주시하며 다가오자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는 거리를 좁히면서 차분한 태도로 동숙에게 이탈함의 사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동숙은 급히 손을 들어 그를 막으며 사도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허세였고 그가 말하는 동안 동숙은 소환사 유형은 능력치가 낮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태식을 신호하여 수호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신호와 함께 태식은 눈부신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칼날이 수호를 향해 번쩍였다. 그러나 강철이 닿기 직전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칼날은 허공을 가로질렀다. 수호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순간적으로 동숙의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으며 그는 동숙의 어깨에 단단히 손을 얹고 진실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도망자들이 어떻게 별의 파편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가 사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왜 감옥 탈출을 학살로 바꾸었는지. 수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짓눌린 동숙은 그의 S급 형의 이름을 내세워 그를 위협하며 목소리에 거만함을 주입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수호가 잔인한 힘으로 그의 어깨에 강철 같은 손톱을 깊숙이 박아넣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들자 그의 시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며 그 아래의 돌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수호의 소나기 주위로 피가 고였다. 고통 속에서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는데 조각들은 그의 형에게서 온 것이며 살인은 단지 왜곡된 오락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수호는 그 고백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태식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동숙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도망칠 준비를 했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명령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와 그 충동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도주는 격렬한 전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태식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여 수호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했다. 이 외부의 강력한 강요에 따라 태식은 은신 기술을 활용하여 무서운 속도로 수호에게 빠르게 돌진했다. 수호의 감각이 마지막 순간에 번쩍였고 그는 옆으로 몸을 돌렸지만 태식의 방향을 바꾼 공격은 자비 없이 계속되었다. 그 타격은 수호의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인물을 꿰뚫었다. 동숙의 몸은 보이지 않는 배임에 의해 심하게 비틀리며 공중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처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벌어졌고 이내 빛이 완전히 사라지며 무겁게 쓰러졌다. 피가 빠르게 거리로 퍼져 흙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수호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옆에서 냉정하게 그 비정상적인 혼란을 주시하고 있었다. 베루는 갑작스럽게 몸을 굳혔으며 그의 목소리는 사도의 명확한 존재를 감지하고 확신에 차서 울려 퍼졌고 수호의 표정은 이에 반응하여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마침내 적과 마주하게 될 것을 확신했다. 먼저 그는 자연의 괴물 같은 존재인 태식과 맞서야 했다. 태식은 그림자 소환을 잔인하게 베어내고 같은 동작으로 수호를 지나쳐 그의 뺨에 얇은 상처를 남겼다. 수호는 그러나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태식의 엄청난 속도와 그의 공격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암살자 같은 위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날카로워진 감각 덕분에 태식의 발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방역할 틈은 전혀 없었다. 도주는 그의 위치에서 싸움이 펼쳐지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자신감이 부풀어 올랐다. 그의 눈에는 완전히 일방적인 싸움으로 보였다. 태식의 힘이 이제 상위 A랭크의 문턱에 다다르면서 도주는 수호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수호의 목소리가 도준의 두개골 안에서 메아리치며 그동안 그를 그림자 속에 숨겨왔던 논리를 가로지르고 찢어버렸다.
수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움직임이었지만 소위 외계에서 온 침략자가 같은 방식으로 숨어서 직접 행동하지 않고 성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민성 사건까지 목격한 후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점을 깨달은 수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도도 준비하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존재라고 추론했습니다. 그 추론을 듣고 도주는 말문이 막혔다. 수호가 그렇게 빨리 진실을 알아차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땅 위에서 수호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림자들은 살아있는 파도처럼 그에게 응답하며 밖으로 밀려나갔다. 그가 손을 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결연하게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는 숨지 않겠다는 결심을 선언하며 사도에게도 모습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림자들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쏟아져 나갔다. 태식은 방역할 준비를 하며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공포의 흔적이 그를 드러냈다. 그는 수호가 이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수호는 그림자 창을 단단히 쥐고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기는 수십 개의 치명적인 각도로 뻗어나가 태식에게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그의 암살자 위장이 끊임없는 공격에 산산조각 날 때까지 그를 가두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으로 그의 몸은 생명을 잃고 쓰러졌다. 순식간이었다. 이미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태식의 쓰러진 모습을 냉정한 눈길로 한 번 바라본 후 시체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존재에게 말을 걸며 마침내 헬리콥터 안에서 그 사도를 나와 맞서라고 불렀습니다. 도주는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움찔하며 두개골을 찌르는 통증을 느꼈고 왼쪽 눈에서 피가 흘렀다. 태구가 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급히 돌아보며 괜찮냐고 물었고 도주는 피를 가리며 괜찮습니다 라고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고통이 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수호라는 이름이 사도의 마음속에 깊이 메아리 쳤으며 그 존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처음으로 도전자를 인정했습니다. 좀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 시즌2의 첫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에피소드가 곧 나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켜두시면 2화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곧 새로운 장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